자, 우리 일상생활 하시면서 부가가치세란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부가가치세가 몇 퍼센트죠? 10%죠. 자, 근데 부가가치세가 10%라는 게 물건 가격의 10%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법 이론 보면 부가가치가 value added예요. 그리고 세금이니까 텍스로우라고 하는데, 그럼 VAT라는 이름이 붙은 거하고 물건 가격의 10%하고는 좀 의미가 틀리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value added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마진이라고 많이 쓰지. 근데 의미상으로 따지면 마진의 10%다라는 게 정확한 세금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물건 가격의 10%라고 이야기한 거는 소비자의 입장이었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누리는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도록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자 같이 좀 보고 우리 전체적인 구조를 이번 시간에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얘가 국세예요. 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게 지방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실수로 무음을 안 해놓고 진동을 했더니 계속 울려요. 자,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건 그 징수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국가냐라는 거고, 얘는 지방자치단체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무서에 내면 국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구청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지방세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할 세금이 지금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를 공부할 건데, 우리 흔히 법소부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 세 개의 세수학보가 우리나라 세수학비의 7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엄청 많은 세수학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절대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줄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가 못 되고, 국가가 다 가져가서 지방소비세라고 10몇 %씩 던져주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어요. 방금 말한 법소부 중에 제일 높은 세수 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보통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목적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그 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든지, 그거는 정말 그 세목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농어촌 특별세면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이제 우리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 보통세라는 거는 일단 세수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회의원도 월급도 주고 우리 집 앞마당 길도 닦고 이런 일 하는 게 보통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인 거고, 다음은 간접세예요. 자, 간접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간접세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직접세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커피 한 잔에 사 마시면 그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하고 다 같이 적혀 있죠. 그 합쳐서 5,000원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5,000원을 내가 줬으면 그 부가가치세는 제가 부담한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를 제가 부담은 했지만 제가 지금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커피 가게 사장님한테 줬죠. 그럼 저는 담세자인데 그 돈을 받아서 그 커피 가게 사장님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장님이 납세자가 되죠. 그렇게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간접세라고 해요. 근데 이 간접세는 사실 그 국가적으로 조세 저항이 큰 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조세 저항이 크다는 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큰 국민들의 정서가 되어 있는 나라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소득세도 내고 있는데, 근데 이거 돈을 쓰면 또 세금 내래. 내가 한 달 동안 100만 원치 썼는데 그 다음 달에 1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려는 이 제도 중에 하나가 간접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대한민국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럽의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국가가 거의 대다수가 북유럽이죠. 근데 북유럽하고 대한민국하고 세금 부담하는 거 보면 전체 총괄적인 세금의 차이는 얼마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하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6%, 15%, 24% 이렇게 가는데 그나라는 70%예요. 그럼 엄청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체 세금을 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하는 세금을 따지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안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 때문에 부가가치세 유럽이 더 높고 전 세계적으로 23%예요. 우리나라는 10%면 또 작게 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 1인당에 부담하는 세금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세 자원이 크기 때문에 표면적인 부분은 좀 낮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의 중요한 특징이 일반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잠시만요. 자, 우리 개별 소비세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일반적이시고, 자, 이 개별 소비세가 옛날에 특별 소비세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사치세라고도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많은 여성분들이 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세법법전에 이러이러한 물건에는 이 세금을 부과시켜라고 적혀 있어요. 명품백, 밍크코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는 세금 부과하도록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 것만 세금을 부과하고 안 적혀 있으면 세금 부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이하고 반대로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항목을 적어놓고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세금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면세 항목이라는 걸 좀 보면서 공부할 건데 그걸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소비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면세 항목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시도록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얘가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막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면세 항목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럼 또 아니라고 다 말해. 그럼 전부 다 과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일반 소비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다 소비 단계가 있고 소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어요.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죠.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은 정말 많이 모르더라고. 이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벤자민 클린턴이 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게 죽음하고 세금이에요. 제가 말했죠. 대한민국은 조세장이 큰 국가라고. 그죠?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왜 우리나라하고 북유럽하고 조세장이 차이가 크냐면 여러분들이 유럽 하면 어느 나라 생각들 많이 하시죠? 거의 대다수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쪽 생각하잖아요. 걔네들이 항상 북유럽을 침범해 갔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에 쳐들어가니까 그 국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보고 자기 처자식을 뺏겨보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계속 돈을 갖다가 국가에 주고 국가가 싸워서 이겨서 버텨내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안 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걸 국민을 위해 쓰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돈 내는 게 아니라 양반 놈이 삥 뜯어가는 느낌으로 계속 뜯겨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납부에 대한 의무라든지 필요성을 아무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건데, 혹시 그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몰라요? 그게 전 세계에서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이유가 브래드 피트가 그 저승사자 사신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 의무를 느끼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전혀 공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는 팬들만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보고 있으면 한숨을 쉬긴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 이제 세금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면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우리는 다 못 피하게 제 표현대로 하면 이중과세를 다 당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요. 그러면 소득세를 낼 거예요. 세금 떼고 월급 받을 거니까. 그리고 그 돈을 여러분들이 쓰면 소비세를 내요. 그래서 이거 내기 싫어가지고 가지고 있죠. 그러면 보유세를 낼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벌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든 쓰든 어떻게든 2번 이상 세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소득세가 나중에 같이 공부할 소득세 부분이고, 얘가 5월 달에 한참 시끄러웠던 우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 소비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소비세라든지 내가 써야지만 내는 세금들이에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일어나고, 이건 소비하는 소비자가 이 세금을 부담을 할 거예요. 소명 부가가치세라는 건 최종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소비하는 사람이 아닌 그 중간 단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커피를 팔든 볼펜 한 자루를 파시는 분들이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쓰려고 사입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단 1원도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내는 걸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돈을 자기 것처럼 써버렸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자기가 부담하는 돈은 단돈 1원도 없어요. 쓴 우리가 다 부담한 돈이야, 우리 돈. 그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걸 우리 그 회계에서 개정강 뭐였죠? 예수금이라 그랬죠? 그 세금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자기 돈 아닌데 자기 것처럼 쓰는 게 문제예요, 항상.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이고,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 말고도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물세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인세다, 단일 세율이다, 누진 세율이다. 지금 물세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버는 사람인지 안 따지고 그냥 이 물건 가격이 10%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부가세 몇 퍼센트라 그랬죠? 10%. 단위 세율을 써요. 근데 누진 세율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세처럼 여러 구간을 가지고 우리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진 세율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6%, 15%, 24, 35, 38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이 구간까지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 전체가 15% 맞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6%, 이 구간만 15% 이렇게 받아가는 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그래서 그 전에 소득세율 높인다 그랬을 때 그 지금 야당이죠. 야당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옛날에 황교안 아저씨, 지금 사라졌죠, 그 아저씨. 종로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처음엔 소득세 높인다고 막 욕하다가 갑자기 확 조용해진 이유가 국민이 공감을 아무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45% 맞는다고 했을 때 45%가 1년에 3억 이상 번 사람이 3억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한다는데 저한테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이 3억도 저와 같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1년에 우리가 1억 번다는 사람도 세금 구간이 이 정도예요. 1억이 아니에요. 빼까 다 빼면. 근데 이게 3억이 넘는다고?
이건 저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좀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냈으면 하는 걸로 역풍받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율 높인다고 막 욕했었잖아요. 20%가 있는데 22% 만들고 더 위에 맞는다고 욕했었죠. 1년에 2천억 이상 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인다고 뭐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이상한 소리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앞부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뒤에 많이,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가 안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뒷구간을 높이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좀 더 내라.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 누진세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누진세율 제도가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로또 생각하시면 돼요. 로또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하면 30%예요. 그럼 내가 4억 당첨되죠? 그러면 3억까지는 20%고 넘어간 1억만 30%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진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돈 1원이라도 더 당첨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4억 버는데 전체를 30%라고 하면 누가 4억 당첨되고 싶겠어. 3억 이전이 낫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왜 제일 문제냐면 지금 제가 돈을 얼마 버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제 소득에 대한 거에 대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10%를 부과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게, 소득세는 이 인격체가 얼마만큼 버냐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를 하고 있죠. 이재용하고 저하고는 세금 내는 건 당연히 다를 거예요. 저는 이민 가도 국가가 별 생각 안 할 텐데 이재용이 간다 그러면 국가가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완전 다르죠. 근데 이재용이 물건을 사든 제가 물건을 사든 똑같이 10%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100만 원짜리 TV를 사려고 10만 원씩 모아서 10달 동안 모았어요. 가서 TV 사러 갔더니 부가세 별도래. 저는 이번 달에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재용은 가서 100만 원짜리 TV 사려고 그랬는데 부가세 별도래요. 그럼 네 하고 한마디로 끝날 거잖아요. 이게 모순점이 발생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역진성. 한마디로 우리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형평성을 이해 잘못하신 분이 같은 세금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세 형평성이 아니에요. 조세 형평성은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해야 되는 게 조세 형평성인 거예요. 근데 이재용이든 저든 똑같이 그 TV에 10% 붙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담 능력 없는 제가 더 부담률이 높아지는 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얘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면세제도예요. 없앨 수는 없고 그냥 아예 그냥 그 역진성을 제거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재용도 받지 말고 저도 받지 말자. 근데 그럼 이런 TV 같은 걸 제가 열었지만 그런 거는 면세가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의료보건 용역들 있죠. 물 마시려고 하는데 수돗물도 안 되고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럽고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간간히 이런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보면, 자, 첫 번째에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면 내가 가지는 부가가치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에 물건을 팔았는데 이걸 사온 가격이 600원이라면 내가 누리는 부가가치는 4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뭔가를 빼주는 행동을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제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제라는 뜻은 빼라는 의미가 아니고 빼줄게라는 의미가 좀 더 크게 내포되어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의 10%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뺀 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그럼 1,000원에다가 600원을 빼면 400원이고 여기에 10% 하면 40원이 된다가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제가 뺀 가격이 내가 판 가격에 그 이전에 사왔던 가격을 거래한 금액을 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서로 거래한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다라고 해서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때 공부했던 산수를 한번 생각해서 이 괄호를 좀 풀어볼까요? 자, 괄호 푸는 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얘를 자, 매출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한 걸 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공식인가요? 같은 공식을 괄호만 푼 거죠. 그죠? 그럼 매출 가격에 세율 곱한 거 이걸 우리는 매출 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한 걸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얘를.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하고 이하고는 서로 다른 공식이 아니죠. 그럼 지금 얘가 1,000원에 10% 하면 100원이고 600원에 10% 하면 60원이니까 똑같은 40원이라는 세액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공식이니까. 자, 그런데 얘를 아래쪽 걸 보면 위에서는 거래 금액에서 빼줬는데 이번에는 세액에서 세액을 빼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 방식을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이번에 세금에서 세금을 뺀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지금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나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나 어떻게 하든 간에 계산하면 나오는 값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 중에 저와 같이 나중에 공부할 건데 10%가 아니고 0%의 세율도 쓸 거예요. 면세가 아니고. 그런 순간 저렇게 하면 장부 2번 써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더 중요한 건 사업자가 일이 많은 건 관심 없어요. 과세관청이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업자한테 이걸 전부 다 전가시키려면 아래쪽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요. 선택하고 그럼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거래공제법은 값은 똑같이 나와요.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많이 전가시킬 거예요. 너가 10%든 0%든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세금만 가지고 그 증빙만 가지고 와서 돈만 내고 가. 계산 틀리면 내가 가서 다시 바로 잡아줄게. 그게 세무조사라고 말하면서 회사가 망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 우린 아래쪽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써요. 근데 이 세액공제법도 세금을 전부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이 매입세액 빼주는 걸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줄 거예요. 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가지고 오라는데 이 60원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줄 거예요.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본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유통구조가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뭐 더 많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선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이제 물건 가격하고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 물론 공장 이전에도 뭔가가 계속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옷을 만들고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강남 지하상가 그리고 우리가 사 쓰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이 앞에 또 천을 사기 위해서 천 공장 계속 앞으로 가면 목화시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너무 한없이 앞으로 가야 되니까 공장은 그냥 공짜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을 볼게요. 자, 그럼 공장이 이제 자기가 만든 물건을 도매상에게 팔아요. 그럼 뭔가 물건을 파는 걸 우리 부가가치세나 이런 쪽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재화라고 표현해요. 유체물, 무체물 다 구분하지 않고. 그럼 이걸 팔았다는 표현을 공급했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닌데 마치 제품 매출하고 비슷하네. 근데 제품 매출은 우리가 뭔가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것만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파는 걸 전부 다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물건을 팔면 도매상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매출 가격이 될 거고 도매상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이 되겠죠. 자기 사는 가격이니까. 그럼 제가 도매상 입장으로 써보면 자, 매입 가격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은 누가 결정하죠? 당연히 파는 사람이 결정하겠죠. 그럼 파는 사람이 공짜로 생긴 물건인데 이 사람이 1,000원을 남기고 싶다고 볼게요. 그럼 1,000원 남기려고 그러면 공짜로 생긴 거니까 1,000원에 팔면 되지. 그리고 그 1,000원 자기가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도매상 입장에서도 이 1,000원을 주고 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1,000원의 물건 팔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재화가 과세 대상인 거예요. 과세 대상이라는 건 면세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면세품이 아니면 모든 사업자들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이 공장은 과세 사업자인데 이 과세 사업자는 누구나 다 거래 징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게 뭐냐면 너가 물건을 팔면 너가 판 물건 가격의 10%를 무조건 받아서 세무서에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너 물건 1,000원에 파니? 그러면 너 판 물건의 10%인 100원 더해서 1,100원을 받아서 너 돈 1,000원 가지고 100원은 세무서에 내라는 게 거래 징수의 의무예요. 이건 상대방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과세품을 파는 과세 사업자라면 의무가 붙은 이유는 안 받으면 네가 물리면 돼. 그럼 무조건
100원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제가 1,000원만 받게 되면 제가 100원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900원밖에 못 남겨요. 그럼 무조건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100원까지 하고 도매상 입장에서는 얘가 매입세액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도매상이 이 물건을 산 이유가 자기가 쓰려고 산 게 아니고 팔려고 산 거예요. 그럼 팔려고 샀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특징에서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얘는 지금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예요. 난 팔려고 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한테 왜 내가 지금 1,100원 주고 사야 돼? 지금 100원 난 부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더니 부가가치세법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가 얘한테 부가가치세 100원을 줬다는 증빙을 가지고 오면 100원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이 100원에 대해서 자 제가 세금계산서를 약자로 TI라고 쓸게요. 텍스 인보이스라고. 한글을 잘 못 써서 줄였어요. 그럼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면 이 도매상한테 너가 1,100원 주고 샀지? 100원 너가 사업자니까 너 쓴 사람 아니니까 100원 돌려줄게. 줬다는 증빙. 그래서 이 공장은 1,100원 받고 100원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매상은 1,100원 주고 샀지만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1,000원에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또 물건을 팔아요. 저희 공급을 해요. 그럼 도매상 입장에서는 지금 물건 얼마 주고 산 거죠? 1,100원 줬지만 100원 돌려받을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그럼 1,000원에 산 거겠죠? 그럼 1,000원에 샀는데 얘도 마진을 1,000원 남기고 싶어요. 그럼 자, 얼마 받고 팔면 되죠? 그렇죠. 2,000원 주고 팔면 되겠죠. 내가 사온 게 1,100원이었지만 100원 돌려받을 거니까 1,000원에 산 거고 내가 1,000원 남길 거면 2,000원에 팔면 되겠죠. 자, 근데 얘도 지금 과세품을 사서 팔고 있으니까 얘도 과세사업자라는 거예요. 과세사업자.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그 누구라도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거래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얘도 매출세액 200원을 꼭 받아야 돼요. 자기가 파는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2,000원에 파니까 2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도매상이 세무서에 이제 세금 200원을 가져다 주면서 자, 이 200원은 내 거 아니니까 줄게. 근데 나 부담하면 안 될 거 투자한 돈 100원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여기 있어. 돈 다오. 라고 했더니 부가세법이 너 바보니? 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되는 우리 부가가치세가 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는 매출세액이 200원이고 그리고 매입세액이 100원이니까 넌 1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너가 부담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니? 만약에 너가 부담한 세금이 더 크면 그건 돌려줄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내 거는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부가세를 부담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공장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죠. 그럼 매출세액 100원에 얘는 공짜로 생긴 거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으니까 없으면 얘는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1,100원 받아서 100원은 세무서에 주고 자기는 1,000원만 남기면 되고 얘는 2,200원 받아서 자기가 투자했던 100원 빼고 100원만 납부하고 자기는 1,000원 남기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소매상도
물건을 팔아요. 그럼 이 소매상도 소비자가 아니죠. 그럼 도매상한테 물건 사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고 이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 200원은 돌려받을 거예요. 일단 2,200원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주고 내가 부담하면 안 되면 내가 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인 거예요. 난 상관없어. 난 지금 부가세 안 될 거야 라고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받아야 돼. 얘가 200원 안 준다 그러면 물건 팔면 안 돼요. 아니면 자기가 대신 200원 내주는 기부천사가 되든지. 그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매상도 물건 팔려고 산 거니까 과세품이면 과세사업자고. 그럼 이 소매상은 2,200원 줬지만 200원 돌려받았어요. 그럼 2,000원의 물건 사온 거랑 같죠. 근데 이 소매상도 1,000원을 남기고 싶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물건을 3,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죠? 그럼 3,000원 팔면은 우리는 이 과세사업자가 판매한 물건 금액의 10%인 매출세액 3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건데, 자, 얘도 매출세액이 300원이고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200원이니까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소매상은 2다음 단계가 누구든지 간에 공장도 그랬고 도매상도 그랬고 이 소매상도 그랬고 네 다음 단계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사는 사람이 면세사업자든 비영리단체든 사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든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든 사업자든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나중에 이론 시험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면 거래 징수의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면세사업자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 사는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지금 내가 과세사업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과세사업자면 무조건 받아서 세무서에 주면 찾아가는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되면 자기가 돌려받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커피 사 마시고 돈 주고 끝.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 옷 사 입고 끝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옷을 팔려고 사왔으면 그 부가세는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가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최종 소비자는 그럼 얼마의 물건을 샀죠? 3,300원에 샀죠. 그럼 3,300원에 사서 이제 얘는 자기가 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증빙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걸로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300원이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300원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할 건데, 그럼 이 300원을 납부한 사람이 이 소매상하고 여기 도매상하고 공장하고가 여러 거래 단계에 거쳐서 100원씩 납부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납세자가 돼요. 이 납세자라는 말은 납세 의무자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냥 사업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사업자라고 하면 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를 우리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여러 거래 단계에 거쳐서 납부하는 걸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다단계 거래세라고 표현을 해요. 다단계 거래세.
여러 거래 단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물건을 파는데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누리고 싶었다고 볼게요. 그럼 소매상이 물건 사온 가격은 2,000원이었는데 2,200원이지만 200원 돌려받을 거니까, 그러면 2,000원에 사왔는데 3,000원 남기고 싶으면 매출 가격이 5,0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얼마가 되죠? 매출세액이 500원이 되겠죠. 그럼 세무서에 납부할 때에 매출세액 500원에 내가 투자한 매입세액 200원을 빼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건 300원을 납부하게 되겠죠. 이 구조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보면 이 사업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얼마를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남길 거냐에 따라서 이 세금의 자기 마진의 10%가 납부하는 세금이 되는 구조라서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물건 가격의 10%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인 거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금액의 기준은 자기가 얼마만큼 남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가 부담된대. 그럼 저는 마음속에서 쥐고 그만큼 벌었는데 이 마음이 이만큼,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의 10% 내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 3천만 원 낸데 그럼 쥐는 3억 번 거예요. 근데 부담된다는 건 그 3천만 원도 자기가 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이 사업 앞에 있는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걸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구조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제가 우리 88페이지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는 말 빼고 나머지는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